몸, 마음, 경계 없음. 제1회 매드영화제 매드필름 토크 장편 섹션 부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문경 프로그래머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바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품명하고 감독님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드영화제 제1회 매드영화제 장편 섹션 이번에 상영하게 된 시읒 리을, 시읒 이응, 시읒 리을의 연출을 맡은 강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인 조안 연출한 임정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드영화제 장편 섹션에는 총 3편의 장편 영화가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미 금요일에 한 번 모든 영화가 한 번씩 상영을 하고 오늘 토요일에도 계속 한 번씩 상영을 하게 되니까 매드필름 토크 끝나고 나면 우주인 조안하고 시읒 리을, 시읒 이응, 시읒 리을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스몰 토크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토크의 연장선상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무언가를 되게 좋아하거나 궁금해할 때 항상 시작이 궁금하잖아요. 너가 어디에서 왔어? 라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감독님한테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강예은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홈비디오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고,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나 어릴 때 기억이 하나씩 있잖아요. 사진이나 홈비디오나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보고 영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영화 감독이라 할지라도 하기가 쉬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잠깐 쓰인 게 아니라 어떤 흐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우주인 조안 같은 경우는 이은지원 감독님한테 그 우주인 조안 같은 경우는 원작이 있잖아요. 근데 원작과 다른 설정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주인공이 2명 다 여성이라거나 또 계급 설정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원작을 영화로 할 때 왜 바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강예은 감독님부터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홈비디오에서 출발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나중에 답변을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괴로움이라는 하나의 감정과 두통이라는 통증에 대한 자각에서 조금 더 영화의 시작이 구체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원인 25, 6쯤 20대 중반쯤 두통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게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을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한 그런 두통들이 자주 찾아왔었고 그게 원인이 뭘까라는 어떤 여러 가지 추적들을 해보다가 그러니까 신경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집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음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그 소음의 원인은 어디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조금 던지면서 이 영화를 시작해야겠다, 혹은 이 괴로움에 대한 정리 같은 것들을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놉시스하고 연출 의도 부분에 딱 한 줄씩을 주셨잖아요. 소음의 고고학이라는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발굴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와닿고요. 그러면 저 이윤정 감독님한테 한번 원작하고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제가 원작을 고른 것이 아니고 원작과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각색을 할까? 각색을 한다면 내가
혹독한 나한테 진심인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전제로 이제 고민해보고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했어야 됐는데, 제안이 올 때 이미 원작 소설은 남녀로 써 있지만 여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단의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소설 자체를 읽어보면은 물론 유추할 수 있지만 또 되게 그냥 여자로 오해하고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아마 기획 쪽에서 그거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소설을 읽기도 전에 이건 여자의 이야기로 바뀌어질 거야 라고 그 기획의 전제하에서 소설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소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을 때 그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영화의 경우는 영상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남성인지 여성인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기대하는 바들이 있어. 관객들이 젊은 남녀가 등장했으니 편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들의 관계에 대한. 그러면은 좀 해석의 영역에서 되게 납작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인 게 훨씬 연출적으로 편하다고 느껴졌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계급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그 소설 장르하고 영화 장르가 크게 다른 측면이, 소설 장르는 어느 지점에서 잠깐 멈춰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가치관에 대해서 좀 논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배경을 그렇게 다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세팅 그 자체로 관객들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기들이 가치관을 투여해서 그걸 해석하는 것만 허락되지, 그 누군가의 대사를 통해 그것을 설명한다 한들 그것이 영화의 관점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설에서는 그 N과 C로 둘로만 나누어진 계급이 충분할 수 있었는데,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소설의 설정은 N들은 완전히 그런 옷도 입지 않고 그 자유롭게 살면서 수명이 30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C들은 그 청정복을 다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계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근데 정말 N들이 다 행복할까? 그 N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저렇게 자유롭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처럼 살고 싶은 아둥바둥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세계가 안 믿기는데, 이런 식의 그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관객의 가치관이 투여될 때. 그것은 이제 현대사회 상황과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좀 다른 위치에서 시작을 했어도 거기 가고 싶어서 되게 무리한 애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설정은 좀 영화로서는 무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로 대변되는 N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그 어떤 외적인 옷을 입어서 C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멀리서 봤을 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도 막 아둥바둥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 계급을 추가하게 됐죠. 좀 더 그게 영화를 좀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고, 사실 영화를 보면은 그 계급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서 되게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서 계속 그럼 나는 100% N이다. N한테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그 우리 촬영하면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는 그 TN이다, NCC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C일 거라고는 다 생각 안 하고 N인데 그냥 살래, 아니면 이제 그 NCC 돼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청정복 입고 살래, 그거를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지점을 던져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가 그 세계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제가 N일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은 감독님도 아까
고개 끄덕이시면서 촬영장 얘기할 때 끄덕이시면서 나도 C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끄덕임에 대한 의미는 이제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이든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지점에서 이제 끄덕였던 것 같고, 저는 근데 사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계속. 계속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도 어디에 속할까를 선택할 수 있냐는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시옷, 리을, 시옷, 이응, 시옷, 리을. 아까 발음 제대로 못한다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작품에서도 보면 거기 나오는 이제 어린이, 그 어린이 강예은 감독 자신이 어린 시절인데 그 어린이가 보면 이 모니터 너머의 사람을 계속 신경 쓰는데 그때도 이미 그 어린이는 약간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어떤 그 통증을 호소하는 표정들을 영화에서 계속 우리는 되게 미묘하게 느끼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예은 감독님도 그런 걸 혹시 그 시그널을 느끼셨어요? 본인의 그 어린 시절의 비디오를 보면서? 그게 느끼려고 하든 하지 않든 전달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 홈비디오를 이제 처음 보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를 마주했을 때 되게 곤혹스러운 감정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분명 제 모습이고 제가 어린 시절의 어떤 사진들 뭐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얼굴인데 굉장히 낯선 거죠. 굉장히 낯선데 동시에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괴로움과 굉장히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짐작과 함께 되게 이상한 나이면서 나이지도 않은 어떤 그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보내는 어떤 괴로움들 혹은 외화면에 건네는 시선, 근데 그 시선에는 어쨌든 두려움 혹은 공포 혹은 실증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그 당시 아이의 정말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네. 되게 양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 어느 정도셨어요, 그게? 네, 정확하게는 이제 몇 시간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홈비디오 자체가 이제 캠코더를 늘 어머니 아버지가 들고 계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제 모습을 찍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제 모습 아니면 아버지의 연주 영상 그렇게 이제 두 갈래인데 그게 책장을 가득 채웠었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거의 존재는 알고 잊고 지내다가 그 홈비디오들이 이렇게 봉투에 담겨가지고 그 비디오 카세트가 있는 거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게 한 30-40개 정도 됐던 것 같고 한두 시간 정도니까 네, 40-50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튼 많았어요. 네. 몇 시간이요? 40-50시간? 40-50시간 정도 된 것 같았는데 네, 보면서 이제 영화에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줄었었죠. 네, 한 3-4시간 분량. 정말 하나하나 발굴하는 느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실 그 뒤에 감독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특히 두통에 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굉장히 나레이션을 해주는데 그렇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두통이라는 것은 내면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아주 직접적인 질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내면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오는 질병이기도 한데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어떤 원인을 발굴해가는 과정이 본인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보는 내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촬영 제작 그러니까 편집하고 하는 그 제작 과정에서의 주변하고 소통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혼자 고민도 깊었을 텐데 그때 이것을 이렇게 이 소음의 고고학을 해가는 과정 자체를 후회하신 적은 없는지. 우선은 그거를 해야겠다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작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끝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홈비디오 분을 보면서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게 괴로움이라는 하나의 감정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통증, 뭐 두통이라는 감각으로 전이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고 그 고통을 추적하는 과정인데, 그 감정의 원인이 어떤 아버지와의 불화 혹은 그 관계에서 오다 보니까 그 관계가 제가 그 당시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순간 괜찮아졌다가 다시 막 끌어오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재미있는 것은 그 감정의 어떤 고저 같은 것들이 다 담길 수밖에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굉장히 힘든 적도 있었고, 그리고 초반엔 특히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편집 과정이 지속이 되면서 6개월 정도 편집했는데 그게 이제 소스로 여겨지는 그래서 이제 빨리 이걸 해야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복이네요. 네, 그 거리두기가 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아까 우주인 조항 같은 경우 촬영 현장이 되게 저희는 화기애애했을 것 같다고 상상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실제로는? 근데 화기애애했는데 팀워크도 되게 좋았고 했는데 제일 이제 저희가 체감할 때 좀 놀라웠던 거는 사실은 우주인 조안을 팀을 꾸릴 때는 코로나가 없었고 촬영을 할 때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이게 우리한테 되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타이밍에 촬영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게 돼서 그 촬영 장소가 막 시시각각으로 취소되고 그다음에 그 방역 지침이라는 것도 우리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더 인식이 좀 확고하지 않을 때였는데, 어쨌든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면서, 근데 영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이 세계가 미세먼지로 가득한 세계가 설정이잖아요. 근데 촬영하는 시기가 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이거는 천혜의 환경이다. 이제 미세먼지 되게 많은 황사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과관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현상적으로 뭐 중국에서 공장이 멈춰서 굉장히 맑은 시기였어가지고 하늘이 맑잖아요. 너무 일단. 맑고 막 이게 CG로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 그림자의 그 강렬함을 지우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서 되게 대혼란의 시기에 이 되게 SF적인 세상에서 SF를 찍게 돼서 매일매일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서로들. 우주인 조항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저는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나온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막 뺐어요. 설정들을. 처음에는 이제 그 공기와 관련된 거니까 바이러스랑 성격은 다르지만 상당히 유사한 지점 있잖아요. 사람이 대응해야 되는 거가. 그래서 엔타운에서 그렇게 막 여러 종류의 이제 그 비싼 제대로 된 청정복을 못 입어도 약간의 그런 개성 있는 마스크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막 생기면서 중국에서 뭐 메론으로 마스크를 쓴 사진도 나오고 막 그게 갑자기 그 당시에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한 설정도 아니고 SF라는 게 현실하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설정도 다 빼고 그냥 앤들은 그 어디서든지 마스크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설정으로 바뀌기도 했고 되게 신기했죠. 되게 공명하는 지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요. 마치 다큐멘터리의 매력이 지금 내 상황하고 조응하면서 생물처럼 만들어가는 게 제일 큰 매력이고, 저도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지만 지금 우주인 조항 같은 경우는 하시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컸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그러면 그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어쩌면 저렇게 배우 두 분의 이미지가 딱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잘 맞느냐, 보고 나서도 너무 그 두 사람의 얼굴이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하셨고 작업 과정에서도 너무 딱
그래 이거였어 이렇게 느끼신 지점이 있었는지. 일단은 그 나이를 정확히 맞추고 싶었어요. 극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실은 배우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30살 이상의 배우가 고등학생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서사에 따라서 그래도 되는 작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나이에 어떤 신체부터 목소리부터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수명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장르적으로는 크게 봐서 청춘물이기 때문에 그 청춘 때문에 선택하는 것 같은 이 캐릭터의 행동들의 그 배경에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를 꼭 맞추고 싶어서 그 나이대 배우들을 전부 들여다봤는데, 최성은 배우가 워낙에 제가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이전에 이제 많은 작품에 출연하진 않았지만 뭐 시동이라든지 독립영화 다른 작품들, 단편들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조안에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 누군가의 바라보는 대상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크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안을 제안하게 될 건가 생각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만나서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너무 특출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지만 되게 그 성격이나 성향의 코어가 되게 어떤 친숙함이나 평범함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그 평범한 감성을 가진 친구가 그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쪽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인 이호를 해야겠다. 성은 씨는 이호를 줘야겠다라고 결정을 속으로 하고, 근데 이게 여여 캐스팅이다 보니까 다른 페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은의 역량으로는 조안도 할 수 있으니까 성은이 이호일 때 어울리는 조안을 찾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조안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 김보라 배우를 저는 이전부터 되게 잘하는 배우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스케줄이 다른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 배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제 빨리 연락드려서 만나 뵀는데, 너무 빨리 결정도 해주셔가지고 하겠다고 해주셔서 되게 잘 어울리는 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호랑 조안이 그렇게 딱 섰을 때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김보라 배우도 엄청 개성이 강한 페이스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김보라 그 배우가 약간 그 불안하고 흔들리는 청춘의 표상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 티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약간 그 말씀하셨지 이호 역할 했던 그 배우님이 그 정말 조안을 했어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말씀하시자마자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결정이 진짜 맞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호의 얼굴이 앞에서부터 쭉 흘러서 뒤로 갈 때 표정이 변해요. 그리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인식이 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 두 배우는 본인들이 나온 걸 처음 시사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성은 씨는 이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이었고, 보라는 성은을 되게 놀라운 아이구나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한 컷씩 찍기도 하고 하니까 성은 씨가 한 걸 다 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약간 시선이 그 영화로 붙여놓은 거랑 좀 다른데, 이 영화는 컨셉이 어쨌든 시선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시선이 엇갈리고 부딪히고 하는 그것의 아크로 드라마가 진행되는 영화여서, 그거를 되게 이제 편집으로 다 갈고 닦은 상태는 처음 보는 거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은의 눈에 대해서.
부모님이 영화 완성되고 나서 같이 극장에서 보셨나요? 영화제 때 혹시? 사실 공교롭게 제가 이제 상영일이 다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시느라고 그 영화관에 오시지 않았고, 뭐 제가 용기가 그때는 이제 없어서 적극적으로 더 초대를 못한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상영 극장에서는 못 보시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나름의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를 저랑 어머니만 봤어요. 왜냐면 아버지를 보여드리려고 저는 갔는데 아버지랑 저랑 살짝 트러블이 있어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만 보고 나서 이렇게 어머니는 그냥 아빠한테 나중에 보여드린다라고 하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잘 보셨대. 이렇게. 보셨구나.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언급, 아빠한테 직접적인 말을 들은 거는 없었고, 근데 사실 보여드린 건 일종의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대화의 어떤 초청 같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 이후 전 바로 독립을 했고, 네. 초청장을 일단 받으셨으니까 아직 답장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언제 또 만약에 답장이 오게 되면 그때 저희는 두 번째 작품을 기대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사실 그 강리안 감독님의 시옷 리얼, 시옷 이영, 시옷 리얼 같은 경우는 보고 나면 관객들이 그 생각부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이거 부모님 보여드렸을까? 보여드렸을 때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은 관객들이 또 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저는 GV에서도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특히 다큐멘터리는 진짜 그 사람이니까 자기 타인의 시선에서, 딸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면 딸의 시선에서 아빠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빠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그게 저희도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개인 SNS나 이런 거 하시면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다른 게 있다 하면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옷 리얼, 시옷 이영, 시옷 리얼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면, 그 붉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 장면 같은 경우는 혹시 별도로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저의 어린 시절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푸티지 영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뭔가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지 않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조형적으로 뭐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결을 지어야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텍스트를 짤막하게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읽는 것을 봤어요. 근데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굉장히 영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시우 배우인데 아직도 다른 뭐 플랫폼들의 채널들에서 계속 연기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 주문했던 거는 굉장히 사실 명확했어요. 이게 물론 한 컷을 테이크를 굉장히 여러 번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찍는 컷이 많지 않게끔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디렉팅을 준 부분들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는 멈추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아역 친구다 보니까 그렇게 주지 않으면은 뭘 해야 하지 하고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전달이 되어야 했어요. 네. 배우분들한테 혹시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나요? 연기하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통론을 주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씬이나 대사 안에서 미세한 걸 주문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 장면 뭐, 네네, 이 대사의 이 라인에 어디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촬영 들어가기 전에 둘이 좀 친했으면, 둘이 그렇게 막 처음 만났을 때 약간 낯가리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둘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바쁜 와중에 제가 한 3시간 정도 셋이 차를 마셨는데 정말 어색했거든요.
안 친해지는 거예요. 맛있는 방송처럼. 안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기를 해야겠다 이러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 가서는 이제 바로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현장에서 일 같이 할 때 바로 이렇게 여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하였던 거. 두 분 다 워낙 프로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우주인 조안에서 보면 조안이 이건 개인적으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난 하루에 좋아하는 일 3가지를 못하면 잠이 안 와 이러잖아요. 저는 그 대사 보면 나는 한 몇십 년 못 자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특별히 딱 하루에 나 이거는 꼭 해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 얘기랑 안아주고 뽀뽀하고 시나리오를 쓴다. 세 애기랑 가지를 안아주고 뽀뽀하고 시나리오를 쓴다. 네, 시나리오는 따로 쓴다. 시나리오는 애기 놔두고 나 혼자 네. 따로 쓴다. 되게 사랑과 일과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이제 영화 외적인 부분들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었고 강리현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아까 강리현 감독님이 다 좀 대답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그 영화 외적인 질문보다는 폭죽 마지막 장면 폭죽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폭죽을 좀 이런 의미로 읽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꼭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은유 아니면 어떤 호흡이나 리듬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일종의 비결정성,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음이라는 이미지이자 사운드였는데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2개의 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가 어떻게 소음이 되었을까? 소음은 소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2 질문에 기대어서 그것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영화의 구성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제목도 이제 그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2번째 질문에 답을 하려 하니 굉장히 이거는 소음이 다시 소리가 될 수 있을까는 소리와 소음을 구분하는 언어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 혹은 이 질문, 이 문제와 같은 모든 것들이 소리가 되기도 했다가 소음이 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죽이라는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 왜냐하면 폭죽은 폭탄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축제에서의 불꽃 같은 건데 사운드만 들으면 말 그대로 폭탄이나 폭죽 소리 혹은 총소리를 연상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적절한 이미지이다라고 여기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되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장면이 다시 좀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2 감독님께서 이제 이윤정 감독님은 우주인 조안이 시선에 관한 영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강리현 감독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우주인 조안은 관계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시옷 리을, 시옷 이용, 시옷 리올 같은 경우는 시선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저 모니터 너머의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시작할 땐 몰랐는데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다를 것 같은 이 2 편의 영화가 저는 좀 많이 연결돼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시선, 관계,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아서 보시는 관객분들은 꼭 2 편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네, 저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매드 영화제가 올해 제1회잖아요. 그러면 매드 영화제 이제 초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매드 영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사실 그 영화가 공개되면 영화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작년 8월에 공개된 영화이기 때문에 갈 곳은 다 갔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왔다. 이제 우주인 조안이 그 극장에서 상영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초청이 됐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주신 거니까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영화제인지 저도 간단히 컨셉만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다. 이런 취지를 가진 영화제에서 우주인 조안을 초청할 만하다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는 그 이전에 우주인 조안이 많이 회자됐던 것과 좀 다른 면을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리안 감독님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2차례 정도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랑 라디오 제작을 하는 그런 교육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가깝게 뵀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이제 그 영화제 슬로건이랑도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지 하고, 왜냐하면 생활에서 만나볼 일이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저도 경계짓기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뭐 라디오 대본을 쓰시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 순간조차 깜짝 놀라게 되는 이유가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경계지음 때문에 놀라게 되는 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이어졌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제에 초청된 그 영화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제에 초청된 것도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그거에 다시 한번 그 경계를 제가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서로가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매드 영화제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어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어인 매드라는 걸 좀 긍정적인 걸로 변화하고 좀 전진시키는 그런 운동의 과정에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좀 신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또 프로그래머로서도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우주인 조안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맞고, 지금 그것처럼 매드라는 단어 자체를 바꿔가는 과정에 이 두 작품 굉장히 일단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 두 작품 다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다운 작품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마음, 경계 없음. 제1회 매드영화제 매드필름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매드영화제 프로그래머 장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첫걸음을 내디딘 매드영화제는 몸, 마음, 경계 없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다양한 작품들을 주목하는 그런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편 섹션이죠. 어린이 청소년 발화점 여기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두 분의 감독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분씩 지금 화면 밖에 관객분들에게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의 속도를 연출한 한여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불면증 소년을 감독한 이연지라고 합니다. 매드 영화제 관객 여러분, 이렇게 상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그 감독님들도 너무나 오고 싶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오신 감독님들도 계셔서 이번 섹션에 있는 다른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 그 입시난에 힘겨워하는 그 고3 두 학생의 이야기, 그 둘의 일탈의 이야기를 담은 임도연 감독의 뜀박질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또 상실과 애도의 마음, 이것을 아주 서정적인 분위기로 잡았던 홍예승 감독의 프레임이라는 작품. 그리고 시작부터 되게 재밌기는 한데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모르는 초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유치원 그 배우들이 등장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지영 감독의 잠재력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이겨낸다라는 컨셉의 김태연, 이혜은 감독님의 별 보러 가자라고 하는 훌륭한 작품들이 또 있었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두 작품에 대해서, 두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더 풍성한 얘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감독님 두 분께 나름의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서 또 디테일한 얘기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두 영화가 불면증 소년, 그녀의 속도라는 영화인데 등장하는 인물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죠. 그러니까 소재 자체도 잠을 못 자는 소년, 그리고 남들보다 느리게 걷는 소녀라고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에서 그렇게 쉽게 막 접할 수 있거나 약간 판타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소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감독님들은 이 인물, 캐릭터에 대한 소재를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고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싶으셨는지 그러면 한여울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처음에 영화를 기획을 했던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칼럼을 읽었는데 거기서 느림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쓰신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고 이런 메시지를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고 거기서 이제 타자나 사진 같은 소재들을 좀 끌어와가지고 느린 소녀가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신 거라고. 네. 혹시 그럼 감독님도 불면증 자전적인 이야기 이런 거 완전 자전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대학교를 저는 와가지고 되게 속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데 왜 어쩔 때는 내가 되게 느리게 살아가는 것 같지? 왜 남들보다 약간 뒤처지는 것 같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침잠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침에 등교할 때 저만 항상 지각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아침잠이 유독 많았던 저를 대입해가지고 약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사실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영화 다 속도에 관련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빠르게 달리는 속도, 하지만 또 나의 속도는 저길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과 막 갈등, 번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담겨 있는 게 좀 두 작품의 공통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감독님 한 분들께 한 분 한 분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면증 소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딱 보자마자 처음 느꼈던 게 그 팀 버튼 감독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 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책도 무슨 굴소년의 죽음 이런 책들 보면 상당히 그 캐릭터가 다 눈밑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한 2, 3cm처럼 내려와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잠을 못 자고 뭔가 이렇게 몽환적이고 판타지적인 세계로 막 들어가는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뭐 이렇게 작품을 준비하실 때 레퍼런스들을 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혹시 참조를 하셨을까? 이것도 궁금했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애니메이션 뭐 작화 같은 느낌에 있어서 좀 참조하신 뭐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아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의 야마무라 코지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골 의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보고 너무 그 비주얼 워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작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히 레퍼런스를 삼은 것은 없고 최대한 좀 뭐라 해야지 그 어떤 문장으로 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움직임으로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독특한 작화 스타일을 시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혹시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느낌의 작화 스타일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전혀 다르고 제가 감독한 다른 애니메이션이 슬리퍼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 로토스코핑이어가지고 완전 영화 같고요. 그거는 이런 식의 작화를 시도해 본 건 불면증 소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의도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그 불안에 떨고 뭔가 잠자지 못해서 정말 쾌한 그 아이의 캐릭터나 이런 게 너무 잘 드러나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해볼까요? 이번에는 기다리고 계시는 자, 그녀의 속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배우분들 캐스팅 과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김보라 감독님의 벌새가 생각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생님, 여성 선생님과 또 그 여자 제자, 이 둘의 어떤 케미라고 하나요? 그리고 어쨌든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뭐 같이 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섬세한 지점들이 너무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두 사람이 미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하겠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 설정이 너무 중요할 텐데 배우들의 어떤 것들을 좀 보시고 캐스팅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캐스팅 비화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캐스팅은 제가 그때 시나리오가 초고 정도 나왔을 때쯤에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단편을 보게 됐는데, 장래난민이라는 영화랑 어바웃 웨딩이라는 단편 영화인데, 그게 각각 이재훈 배우님이랑 김시은 배우님이 주연으로 출연을 하셨던 단편 영화였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두 분의 공통점이 눈빛에서 되게 진실한 마음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되게 울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빛이 되게 좋은 배우고, 제가 지금 그때 당시 그 쓰고 있었던 영화에도 그 연기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미 독립영화계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는 배우님들이었고, 저는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이제 소속사에 찾아가서 이제 간절하게 네, 간절하게 이제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이유들을 이렇게 좀 설득을 했었고, 운이 좋게도 두 분 다 흔쾌히 출연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방금 그 선생님과 제자 뭐 이런 캐릭터로 얘기를 했지만 약간 두 분께 살짝 돌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동공지진? 두 분 동공지진? 그 선생님이라는 이 캐릭터가 이제 두 작품에서 다 드러나는데, 제가 공통점으로 본 게 뭐냐면 이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빨리 하는데, 혹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라는 얘기를 두 영화에서 딱 공통적으로 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하지만 감독님들께 선생님이란? 막 이런 질문? 영화 속에서의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구성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 제가 만났던 모든 선생님분들은 엄청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작품에서 부득이 선생님을 그런 인물로 그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뭔가 그렇게 주인공에게 억압하는 어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을 그렇게 설정한 거지. 그러게요. 왜 선생님과 정말 잘 지냈는데 왜 그렇게 했지? 근데 어른들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의지하고 싶고 가장 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를 한 번씩은 또 되게 슬프게 하는 분들, 제 기억 속에도 선생님은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나를 서운하게 했어, 이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게 영화에서도 잘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입체적인 방식으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혹시 감독님은 감독님은 또 영화 속에서 선생님이 두 분이 나오잖아요. 아, 네. 주인공을 뭔가 이렇게 사진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네. 아, 네. 저도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정말 이제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고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반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압박을 줘야만이 이제 끌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마다 성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영화에서는 일단은 저는 대체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그 주인공 설정을 이제 아이를 끌어주는 선생님으로 설정을 했었고, 또 반대로는 이제 정답이 좀 아닐 수도 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지점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좀 그분과는 좀 반대의 입장인 선생님 캐릭터를 설정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께. 그럼 또 계속해서 또 다양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영월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속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에도 이제 영화가 속도라는 그 제목 그 말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 우주가 사진을 찍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매체적인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빨리 속도를 내지 않는 아이를 질책하는 선생님과 그 아이를 끌어주는 선생님과 어쨌든 그런 속도를 얘기하는데, 영화에서 오히려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진을 활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속도와 이런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구성하실 때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제가 그 속도에 대한 장점, 그런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매개체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필름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사진을 보면은 되게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되게 잘 포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진 어떻게 찍는 거냐 했더니 이제 그 친구는 본인이 이제 계속 주변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계속 그 좋은 게 나올 때까지 본다는 거예요. 관찰을 한다. 근데 그 관찰력이라는 거는 절대로 뭐 뛰어가거나 뭐 빨리 걸어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라고 느꼈고, 좋은 사진을 건지려면은 무조건 자기만의 그 속도로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진이라는 소재를 활용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진이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그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안에서 이제 속도가 멈춰 있는 느낌?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풍경이랑 같이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활용했어요. 네. 또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라는 그런 것이. 또 사진, 혹시 거기 나오는 사진은 감독님이 실제로 혹시 찍으신 사진들일까요? 아니, 방금 말한 그 친구의 사진을 좀 빌려가지고 소품으로 썼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감독님 잠시만요. 그 중간에 우주가 그 선생님이 그 걸어놓은 사진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글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명확히 그게 뭔지를 좀 돌려봐도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혹시 그것도 시인 걸까요? 아, 맞아. 그 우주가 항상 같은 타자를 연습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읊었던 그 시가 거기서 이제 썼던 시예요. 그래서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다 외운 상태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불면증 소년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가 방금 감독님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태호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꿈을 착취당하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왠지 이 아이가 그것을 거부할 것 같고, 뭔가 이제 착취당하는 거에 대해서 또 잠을 또 못 자는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부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다 난리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친구가 그렇게 잠을 못 자는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착취하는 거에 있어서 나름 그래도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 친구의 정확한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주인공 태호가 좀 극 중에서 어떤 특별한 심리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부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뭔가 구태여 태호를 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저항하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성격으로 설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뭔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나쁘게 작용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수능에 가고,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나 자기한테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뭐 특별한 심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수능에 가는 그런 상태를 좀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영화의 엔딩을 보면 저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태호가 그 점수를 딴 거죠. 그래서 좀 상위 랭킹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셨으니까 보면 그 여자친구한테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농락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에서 막 미움과 증오와 화난 이런 온갖 그런 화나는 그런 꿈을 꿨지만 사실은 그 꿈마저도 빼가버리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디스토피아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혹시 그 부분도 이제 그런 지점을 좀 염두를 하신 건지, 모든 거를 다 빼가는 착취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사실 지금 프로그래머님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부분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도 되게 그냥 제 작품을 봐주시고 하실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제가 뭔가 작품으로서 의도했던 반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훈훈한 매드 영화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개별 질문 말고 또 이제 좀 영화 외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계속 영화 내적인 얘기들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하나는 애니메이션이고 또 하나는 실사 영화인데, 좀 어쨌든 영화를 찍는다는 거, 또 작업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에 있을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준비하시면서 만들면서 뭐 생각했던 뭐 다양한 뭐 지점들, 어려웠던 점 등등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독님부터 한번. 네, 재밌는 에피소드. 저는 이제 관객분들이나 제 영화를 보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던 게, 모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어요. 그 주인공 우주가 나무를 보는 씬이 있는데, 제가 그 나무를 구하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을 많이 들이고. 근데 이제 그때는 시나리오 썼을 때는 뭔가 되게 집착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무의 크기라던가 그 약간 수명이라던가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약간 뭔가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프로듀서랑 엄청 이제 나무를 찾기 위해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초등학교 안에 있는 500년 된 나무를 찾았어요. 근데 그 나무를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모든 로케이션을 다 인천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고, 그렇게 좀 많이 번거로운 과정을
좀 감수하고도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면은 너무 살짝 지나가고 저 또한 저 때는 왜 이렇게 저 나무에 집착을 했었나 스태프들이 많이 고생을 했었겠다. 셰프들이 뭐라고 안 하셨나요? 아니 네. 저 나무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거를 옮겨야 되는 게 네. 그때는 이제 말을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속으로는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그 나무가 너무 짧게 나왔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가지고 꼭 저럴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렇게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영혼?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화에 녹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영화를 몇 번 봤지만 우주가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는 장면이라든가 할 때 그 햇빛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찬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금 또 얘기를 들으니까 오래된 나무. 네, 500년 된 나무라는 거. 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혹시 감독님도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영화 찍는 그 분들이랑 다르게 애니메이션이라 가지고 뭔가 로케이션이나 뭔가 배우,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불면증 소년을 만들면서 정말 행복한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좋은 작업자들 만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연출도 다 하고 시도하고 싶었던 그림 스타일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기억만 있고 그리고 이제 저랑 되게 오랫동안 작업했었던 음악을 하는 그 음악가 친구가 제가 이 불면증 소년의 OST라고 해야 될까? 그 배경음악도 맡아주었는데 그때 나와 완전히 다른 영역을 하는 그 친구가 들려주는 음악과 내가 연출한 그림을 맞붙었을 때 그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이라든지 뭔가 저는 되게 무탈하게 그냥 되게 행복한 기억만 남아있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런 얘기 듣기가 쉽지 않은데 행복한 작업이라는 게 혹시 근데 감독님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법,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만드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아까 로토스코핑 얘기하셨던 것처럼 혹시 이건 어떻게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한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작화를 맡아준 그 작화가 분이 또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작업 툴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그려가지고 이어붙인 그 전형적인 2D 애니메이션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또 오늘 토크를 마칠까 합니다. 이것도 공통 질문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들 이제 지금 이 작품이 처음이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혹시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도 만드실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화면 너머에 계시는 관객분들도 이 감독님들께서 다음에 또 어떤 작품으로 매드영화제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혹시 뭐 구상하고 계신 이야기라든가 있으면 좀 저희 영화제에서만 살짝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감독님. 저는 일단은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 많고 이제 벌려놓고선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사실 그 불면증 소년을 봐주신 분들이 되게 차기작으로 그러니까 후속작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워낙에 애초에 제가 불면증 소년을 만들 때 비록 지금은 9분 남짓한 영상이지만 훨씬 더 큰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세계관을 좀 더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번엔 글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 소년 그런 후속작 그리고 또 가능하면 SF 쪽으로 좀 글을 써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그런 그 좋아하시는 이런 작품 방향성이 SF나 판타지 약간 그쪽이신 걸까요? 저는 정말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해가지고 그 SF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번에 불면증 소년이 이제 SF 장르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다음 작품 글로도 빨리 만나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독님. 네. 감독님 혹시 또? 네, 저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는 이제 그 그녀의 속도를 만든 지가 한 지금 3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이고 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진전이 조금 덜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찾는 중이고 이제 장편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좀 원래는 되게 많았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런 이제 습작 같은 것도 좀 많이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약간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매드영화제, 매드필름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되어가지고 두 감독님들께 마지막 질문을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 매드영화제가 이번에 1회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들 작품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틀게 됐고 또 감독님들도 직접 GV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매드영화제 상영? GV?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뭐가 좀 궁금한 점이 있지 않으셨는지 매드영화제에 대해서 드셨던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저는 그 평소에 되게 관심이 많던 주제였는데 딱 그 토픽을 가지고 영화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불면증 소년 자체 내에서 좀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이 바로 불안 같은 부분이었는데 그런 불안한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독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사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제 연락 받았을 때는 이제 온라인 상영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요새는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니까 이제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런 GV라던가 이게 소소한 좀 행사 같은 걸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보고 되게 이제 작은 영화제인 것 같은데 좋은 트라이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저도 많이 협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작하고 주제 자체가 또 어떤 정신장애, 정신세계 이런 거이기도 하고 또 저도 뭐 외부에서 이름도 매드잖아요. 근데 강렬하기도 하고 저 주변에서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강렬하지만 사실 굉장히 임팩트 있다.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면에 들어놓고 하는 제목이다. 영화제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이름이 되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2회 때도 매드 영화제가 지금은 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더 좀 다양한 분들이 이런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고 또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정신장애에 대한 소재로 영화를 볼까라고 궁금해하시지 말고 다양한 영화들이 있으니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두 감독님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으로 일단 마칠까요? 네. 매드영화제 그래서 매드영화제는 이제 저희가 오늘로 상영은 마감을 하고 내일은 또 폐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